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영입니다. 현대사회는 석유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반도체 칩 없이는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라고 합니다. 석유는 태양 전지판이나 원자력 에너지로 충전된 전기차를 운전하고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비행기를 타고 물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대체는 가능한데요. 하지만 마이크로칩 없는 삶은 우리가 현대 생활이란 걸 포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석유와 그 제품 생산도 칩에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비단 경제뿐 아니라 군사력도 마이크로칩에 의존적인 건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이유로 반도체는 미래 패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인공지능 시대에서 반도체 패권이 왜 중요한지,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에 대해 오늘은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 김정호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세기의 바둑 대결 이후에 먼 미래로만 느껴졌던 인공지능이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 깊은 곳에 스며들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챗 GPT 열풍에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는 정말 성큼 다가왔다 느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자, 교수님 지금 인공지능 분야 쪽 담당해서 또 연구 개발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 다루고 계세요? 네. 지금의 인공지능은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기계 학습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게 머신러닝인 거예요. 네, 그 머신러닝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알고리즘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에서 학습한다는 거고요. 네. 최근에는 거기에 이제 생성 기능까지 들어가서 생성 인공지능이 이제 대표적인 인공지능이 됐습니다. 그 생성 인공 중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모델이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걸 GPT라고 하는데요. 그 GPT와 같은 모델이 잘 동작하게끔 하는 반도체 개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잘 빠른 속도로 하게끔 하는 반도체 설계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고요. 네. 최근에는 그 설계 자체를 인공지능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그 아예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미국 대표적인 기업들하고 일하고 있어서 되게 재밌습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산업에 있어서의 핵심 분야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 모습인데 인공지능과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차이점을 좀 알아볼게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전통적인 그 기계 학습은 주로 판단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와 같이 바둑을 잘 둔다든가 게임을 잘 한다든가 주식 투자를 잘한다든가 그런 이제 인공지능을 판단형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건가요? 어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추론을 해가지고 결과값을 낸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추론해서 결과 내는 그 목표가 뭐냐면 판단을 잘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게임 잘하고 판단을 잘하는 건데 최근의 인공지능은 인간이 갖고 있는 고도의 지적 능력인 창조 능력까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도 쓰고 말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그게 합쳐져서 멀티모달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서 뭐 영화도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보면 최근에 그 무엇이 가능하게 됐냐고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GPT라고 하는 거에 T가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장을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암호화를 합니다. 그 약간 이상한 세계로 들어가서 거기서 동작을 하고 해석한 다음에 번역이나 요약을 한 다음에 다시 디코더라고 해서 우리말로 변형해주는 이런 아주 독특한 우리 인간 세계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언어를 잘해야 되니까 언어를 잘한다는 건 단어끼리 관계를 잘 아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맥락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우리 전공 용어로 이제 atten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갔고 또 우리말에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순서대로 잘 말해야 되는 거죠. 단어 순서가 바뀌면 뜻이 바뀌니까. 그래서 입력을 할 때 단어 순서까지도 기록을 해서 넣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말들이 순서대로 나오는데 그럴듯하게 인간처럼
말을 하는 거죠. 최근에 제가 가을을 노래하는 시를 써달라니까 1초 만에 써주는 거예요. 저도 해봤는데 너무 신기하던데요. 네. 심지어 잘 써요. 그래서 잘 써요. 제가 그 정도 쓰려면 몇 시간은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원리로 그림도 그려내고 소리도 내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영역을 이제 창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그럽니다. 되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이제 콕 집어주셨는데 네. 그게 참 신기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시를 쓰거나 글을 쓰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하는 게 네. 어떤 단순한 이게 메커니즘이 아니라 창조적이다라는 그 예술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네. 창조성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창조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창조성은 인간의 아주 고도의 능력 같고 신의 영역 같은데 우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엄청 컴퓨터와 반도체가 발전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는 그 창조 능력을 보면 처음에 모방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변형을 합니다. 그다음에 융합하거든요.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인공지능도 학습 과정에서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뛰어난 것은 한 번 배우면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인간은 또 100살이 되면 죽어요. 네. 얘네들은 죽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는 속도가 우리는 한 20년 동안 배우잖아요. 여기는 한 달이면 다 배웁니다. 학습 시간이. 그러고 한 번 배우고 나면 똑같은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그 카피 페이스트 숫자에 제한이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자녀가 한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생성 기능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발전이고, 또 인간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간이 할 대부분의 일을 생성 인공지능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혹시 교수님은 챗 GPT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궁금한데요. 저는 가능하면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쓰다 보면 제 창조 능력이 떨어질까 봐. 그런데 이제 언제 생성 인공지능을 쓰냐면 네. 영어로 이제 이메일이나 편지를 쓸 때 좀 좀 어색한 표현인데 내가 미안한 어떤 이유 때문에 학회에 못 간다라든가 조금 약간 양해를 구하는 메일을 쓸 때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콩글리시 같아서 챗GPT한테 다시 써달라고 했더니 너무 원어민처럼 써준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게 챗GPT를 써서 했구나 하고 오해할까 봐 다시 또 제 영어로 좀 바꿔서 보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대학원생들이 있는데 대학원생들이 이제 논문을 쓰는데 영어로 쓰는데 네. 그거 영어 고치는 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퍼스트 드래프트를 쓰고 영어 교정을 1차로 챗GPT한테 거쳐서 옵니다. 한글 수월하겠네요. 그러니까 영어 교정, 전에는 이제 영어 교정해주는 이제 사이트에 돈 주고 맡겼는데 이제는 직접 이제 챗GPT를 해서 오니까 영어 스트레스는 전혀 없고요. 내용이 얼마나 창의적인고 논리적인가 그것만 봐주면 돼서 제 일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LLM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도요, 이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LLM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 모델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요. 또 투자 개발지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뭐 이런 인공지능 패권 시대다. 이 패권 경쟁력을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먼저 가져가느냐가 관건이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도 지금 많이 쓰이고 있지만 그만큼 해외 기업이나 국내 기업에서도 발빠르게 이 전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세요? 네. 인간이 쓰는 고유의 특성 중에 하나가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 생물체하고 우리하고 비교되는 것이고요. 챗GPT가 인간하고 교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는 미래에 챗GPT 6나 7쯤 되면 눈치까지 있는 이제 인공지능이 나올 텐데요. 인간과 교류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언어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말을 하다 보면 상대방 의도를 다 알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의 모든 의도와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하고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질문을 단편적으로 하면 단순한 대답만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질문을 하면 내가 원하는 바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대답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대화가
상대방과 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맥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말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자연어 인공지능이라고 NLP라고 하고 네. 특히 말을 잘하게 하려다 보니까 인공지능의 사이즈가 커지는데 그걸 LLM이라고 합니다. 네.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공지능이 말도 잘하죠. 그다음에 글도 잘 쓰죠. 그것도 자기가 창작해서 내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앞으로 인간과 같이 일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LLM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식도 많죠. 바로바로 우리의 생각을 또 질문하면 대답해 주죠.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미래의 인공지능의 핵심이 LLM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물어봐야 되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면 뭐 누르잖아요. 키오스크라고 그러나요? 네. 굉장히 불편한데 거기에 이제 LLM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말로 하면 다 알아서 찰떡같이 이제 해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화 상담을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인터넷에 접속하는 대부분의 방법은 키보드를 치는 거거든요. 네. 그거보다 그냥 말만 하면 알아듣고 모든 실행을 해준다. 그러면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해서 교육이라든가 의료 상담이라든가 상품 구매라든가 대부분의 일들이 이제 언어 기반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자체에도 LLM이 중요하고 그거를 이제 비즈니스화 하는 데 있어서도 LLM이 가장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년이나 그 이후에 사는 핸드폰은 터치 스크린이 아니라 말로 해도 다 되는 시대가 오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예고를 조금 해주셨는데 네. 인공지능을 이용한 산업에는 사실 어떤 산업이 가장 영향을 받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지금 휴대폰 관련된 이야기 조금 해주셨어요.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좀 나서서 인공지능을 좀 발빠르게 개발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네. 두 가지 이제 분류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인공지능 자체를 개발해서 네. 그걸로 이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겠습니다. 오픈 AI 같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그래서 기초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창조 기능을 갖는 언어, 영상, 소리 그리고 지식도 충분히 있는 그다음에 사전에 학습해서 언제든지 질문하면 바로 줄 수 있는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네. 그런 기업들은 자기네가 가입비를 받아서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또는 B2B 비즈니스로 그 모델을 딴 기업에 팔아서 다른 기업들이 문화나 의료나 뭐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수수료를 받거나 로열티 라이센스를 받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 그룹의 기업들은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생 정도 또는 고등학교 졸업생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다라면 법학, 의료, 공학, 박사급 정도의 아주 고도의 지능을 갖는 또 전문 인공지능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또 하나의 기업들은 그 파인 튠된 전문 인공지능들을 또 만들어내고 그걸 B2B나 B2C 비즈니스로 해서 아마 사업을 이끌어갈 것이다. 또 마지막 단계는 그러한 인공지능들 아까 파인 튜닝이 됐거나 파운데이션 모델은 파라미터가 1000억, 뭐 조단위, 나중에 저는 이제 1000조까지 갈 텐데요. 그런 나라를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천조국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모델들은 우리 핸드폰에 넣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 이제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로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에 넣으려면 굉장히 초경량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경량화되는 모델을 또 개발해서 핸드폰 기업이나 PC 기업이나 인터넷 기업한테 또 파는 이런 B2B나 B2C 비즈니스라는 세 종류 기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저희 스마트폰 안에도 인공지능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직 생성형 인공지능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과거의 판단형 인공지능 중에서도 초기 형태가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 이게 전력 소모가 많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빨리 되고 네. 열이 나기 때문에 함부로 넣을 수가 없어요. 또 그 커스터머들의 그 컴플레인도 있게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경량화해야 되는데 이 세 개의 기술 기업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기업들은 이것을 이런 모델들을 자체 개발하거나 아니면
갖다가 정말 사용료를 주고 써서 자기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강화하는 것이죠. 그런 기업들은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KT, SKT 같이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 하는 기업들이 더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또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나 자동차 기기에 하나 그거를 심어서 자동차 산업이나 모바일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또 하나는 소매업 하시는 분들이 또 키오스크 같은 데 넣어가지고 또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트랙이 있고 사업 규모로 보면 또 하나는 이제 계층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산업 모든 영역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자리 잡게 될 것 같아요. 사업의 계층으로 보면 아까 제가 인공지능 관점에서 그렇게 봐드린 거고요. 네. 수평적인 관점에서도 어떤 사업일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구매, 광고, 교육, 의료. 다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많죠. 그 몇십조 되는 비용을 인공지능이 다 흡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중요한 또 산업이고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의료 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의사 숫자도 늘리자고 하는데 인공지능이 의사나 또 다양한 서비스, 제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의료 자문이라든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먼 미래에는 국방까지도 이게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디지털 혁명이 1980년대에 PC가 등장했고 네. 90년대에 인터넷이 등장했고요. 네. 인터넷 처음 나올 때 넷스케이프, 익스플로러, 크롬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산업 많이 끌어왔는데 2010년대 되면서 스마트 모바일 기기가 되면서 또 한번 시대가 팡 확 떴죠. 바뀌어졌죠. 최근에 뭐 중간 단계 임팩트지만 유튜브가 떴고요. 네. 이제 폭발이 인공지능에서 날 것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앞으로 10년에서 30년 우리 산업 전체를 디지털 산업, 반도체 산업 또는 뭐 인공지능 산업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인공지능에서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 문제점들 조금 짚어볼까 합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이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식들을 기반으로 이 인터넷 안에서 학습을 하다 보면 이로 생기는 문제들도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앵커님께서 조금 전에 미래 산업의 어떤 기회를 AI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러셨잖아요. 네. AI에서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인간은 사회에서도 좋은 일과 이제 어두운 일이 같이 있는데 이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은 우리가 해야 될 힘든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해 주니까 편리하고 정확하고 효율이 있게 됩니다. 근데 어두운 점은 뭐냐면 이 인공지능, 특히 LLM과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AI 슈퍼컴퓨터라고 그러는데요. 네. 거기 이제 GPU와 메모리가 들어간 HBM이라는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GPU HBM이 들어간 H100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 거래에서 6천만 원, 뭐 1억도 하거든요. 인공지능을 하려면 그거 한 1,000대, 10,000대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 단위 돈이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 지배하는 일을 하려면 100조는 투자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금이 만만치 그렇습니다. 않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 한 5개 내외가 아닐까. 우리나라에서 몇 개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웬만한 기업은 하기 어렵고 클라우드 서비스로 돈 내고 써야 되는 상태에 가게 됩니다. 네. 그럼 개인의 권리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개인이 얼마나 인공지능 능력이 갖게 되느냐는 GPU를 몇 대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는 아파트 갖고 있듯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과 그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기업과 기업 사이의 격차가 아주 커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빈부 격차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학력 격차, 의료 격차, 우리가 많은 격차를 줄이고자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이런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미래에 자기가 일하려면 인공지능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러면 인공지능에 대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러면 직업 경쟁력에서 상당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생산성 격차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윤리성 또 문제가 있고요. 네. 바른 것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본능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뭐 교육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배우는 게 부모님한테도 배우고 또 교회 가서도 배우고
인공지능도 가르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 또 하나는 인공지능은 이제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하는데 네.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 자체가 거짓을 갖고 있거나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편견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 자체가 진실이라고 믿고 이렇게 결과를 내거든요. 네. 그럼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순간 대단한 혼란이 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가짜 뉴스를 만들면 네. 민주주의가 파괴될 수도 있고요. 더 하나 무서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제 코딩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자기가 설계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인간이 그걸 설계함으로써 인간의 가치도 들어가고요. 인간이 통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인공지능 스스로 자기를 설계하면 인간으로부터의 통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추가 질문 좀 제가 드릴게요. 네. 이 코딩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결과값으로 인공지능이 나오는 건데 네. 인공지능 스스로가 코딩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인간이 해놓은 그 메커니즘을 싹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대학원 수업에서 지난 학기에 뭐를 했냐면 저희가 인공지능 반도체 엔비디아 GPU하고 SK하이닉스 삼성의 HBM에 올라간 인공지능 컴퓨터를 학생들이 설계하는 수업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설계를 보통은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학생들이 코딩을 짜서 인공지능으로 자동화를 얼마나 잘하느냐로 그동안 이제 학점을 좋았어요. 근데 지난 학기는 그 코딩 자체를 챗GPT로 짰습니다. 학생들이 코딩하는 게 아니라 챗GPT한테 이런 코딩을 짜줘 하면 짜주거든요. 그거를 합쳐갖고 동작을 시켰더니 우리 박사과정 학생만큼 인공지능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원리가 뭐냐고 보면 코딩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의 언어로 번역시키는 작업이거든요. 이 인간끼리의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그 표현 또는 그 어떤 상징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의사교환을 하는데 근데 컴퓨터는 이진수라서 이진수밖에 이해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의 생각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게 코딩인데 그것도 언어 번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GitHub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코딩하는 개발자들이 서로 많은 코딩을 서로 올려주고 공유를 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올라온 거 갖고 배운 거예요. 그래갖고 개발자들이 이제 뭘 하지 이런 멘붕이 와서 그냥 인공지능한테 정확하게 미션을 주는 게 오히려 능력이 되는 직접 코딩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개발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이제 기업마다 나게 돼 있는데 네. 더 무서운 점은 인공지능이 자신을 컨트롤하는 프로그램도 자신이 설계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굉장히 장점을 주고 효율을 주고 우리가 일 안 해도 되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시간을 더 자유롭게 쓸 수는 있지만은 또 하나는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얘네들이 우리한테 안 물어보고 자기 프로그램 바꿔서 영화같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네. 어느새 그 인공지능이나 슈퍼컴퓨터가 사람을 지배하는 네. 그런 아주 무섭고 끔찍한 일들이 영화 속에서 일어나곤 하는데 네. 이런 인간의 정체성을 위협할 만한 이런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성이나 네. 뭐 걱정은 좀 어떠세요? 저희가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믿고 결정을 내리죠.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쿠팡에서 구매할 때 신한테 물어보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네. 민주주의 투표할 때 제가 판단해서 하지 어디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미래는 인공지능이 대신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비게이터 갖고 운전을 열심히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비게이터 없으면 운전을 못 하게 돼요. 제가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하철 타 보면요. 앞줄에 19명은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의식을 주입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의 능력, 창조의 능력 또는 뭐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의식을 이제 지배당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기업이나 국가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는 명확하고요. 저는 너무 빠른 속도로 그 상황이 진전이 가서 조금 걱정도 돼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어떻게 잘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해서 우리 인류 전체가 행복하게 하는 길로 가게 하고 지구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써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갖게 하느냐 그런 숙제가 점점 한 발자국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취하되 이런 단점이나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저는 이미 온 것 같아요. 그런 숙제는 각 정부나 기업들이 조금 고민을 네.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먼 미래에 대한 좀 우려였고 네. 조금 더 가까운 건 일자리 얘기예요. 앞서서도 네. 일자리가 이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인공지능들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해요. 사실은 기자입니다만은 글도 잘 쓰잖아요, 챗GPT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자리 감소나 사라질 것에 대한 우려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성 인공지능을 쓰는데 앞으로는 믹스드 모드 생성 인공지능 시대가 올 텐데 그러면 그림도 쓰고 글도 그리고 음악도 하고 그러니까 영화도 만들어요. 내 핸드폰 안에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 셰익스피어도 내가 갖고 있고 비서로 피카소도 비서로 갖고 있고 베토벤도 갖고 있고 손흥민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슈퍼맨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제 생각에 누구만 살아남을 수 있냐면 인공지능을 극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인공지능 자체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고도의 수학 능력, 컴퓨터 사이언스, 소프트웨어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0.1%도 안 되죠. 굉장히 소수 인력이고 대부분의 인력은 아마 일자리가 상당히 위협받는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근데 이제 우리 현재 교육 시스템은 그거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요, 저희가 교육 시스템, 네.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 이 부분 좀 짚어볼게요. 네. 지금 우리 어제 수능 시험도 있었지만은 계속 맞추는 시험이잖아요. 정답 있는 문제. 네. 정답 있는 문제는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합니다. 빠른 속도로. 근데 우리는 보통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시험 끝나고도 그거 다 외우고 있으면 좀 정신이 이상해지는 네, 거죠. 못 살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 세상의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수학으로 단순하게 풀 수 없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은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하죠. 그래서 지금은 꼭 마치 80년대 주산학원 다니는 느낌?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입력은 다 말로 하는데 타이프학원 다니는 느낌? 그래서 미래 시대에 전혀 대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그 교육의 문제점은 킬러 문항 못지않게 어떻게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인간의 창조 능력을 갖게 되고 융합 능력을 갖게 되고 인간성을 갖게 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교육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청소년들이 어려서 10년간 극단적인 비효율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인공지능 이야기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인공지능 기술이 확대되면서 가장 많은 변화의 중점에 서 있는 게 바로 이 반도체 분야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슈퍼컴퓨터 이런 이야기도 했고 AI 반도체 이야기도 좀 했는데 이번에는 기술적인 영역, 반도체 산업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해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대표 기술이 뭔지 그리고 왜 이런 슈퍼컴퓨터가 필요한지 네. 앞에서 약간 힌트를 주시긴 네. 했는데 그 생성 인공지능의 많은 과정이 수학으로 보면 행렬 계산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행렬 배운 거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 지금은 간단하고 쉽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게 네. 컴퓨터가 이해하려면 이진수로 바뀌어야 되고 그게 하나의 묶음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데 그 데이터의 묶음의 곱셈 나눗셈을 우리가 행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칙연산 비슷한데요. 네. 근데 그 행렬이 인공지능 계산을 하려면 행렬 크기가 100만 곱하기 100만, 그러니까 10의 12승 조 단위의 숫자가 그 안에 들어가요. 근데 그 숫자들을 결정해 가는 과정이 우리 인공지능의 학습인데 그 과정에서는 행렬 계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그 행렬 계산이라는 게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 컴퓨팅하고 좀 다른 건데요. 우리 여러분 알고 계시는
인텔 CPU 같은 경우는 뭐 순서대로 일을 빨리 하는 건데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GPU는 보통 이제 그래픽용으로 개발됐는데 수학으로 보면 인공지능 생성 모델 학습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수많은 행렬 계산이 있는데 엄청난 천재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간단한 계산하는 사람이 한 10만 명 정도가 반도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GPU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인간이 되게 그 참을성이 없어서 생성 인공지능으로 그림 그려라, 뭐 시 써라고 하면 밀리세컨드 1천분의 1초 내에 안 나오면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렬로 해서 수십만 명이 동시에 1초 내에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GPU의 몸값이 높은 거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반도체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하나의 큰 계산을 10만 명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눠주고 또 더해줘야 되잖아요. 동시에 사이좋게. 보통 사람들끼리도 사이 안 좋은 것처럼 이 계산기도 서로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런 거를 누가 하냐면 소프트웨어가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거의 슈퍼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네. 거기다가 반도체까지 하니까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거고요. GPU가 혼자서 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계산을 빨리 하면 어디다 적어놔야 됩니다. 그 적어놓는 데가 메모리인 거죠. 네. 그런데 이 컴퓨터의 성능이 계산은 빨리 해요, GPU가. 그런데 적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메모리 성능이 더 떨어지는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인공지능 시대에 메모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그 메모리 중에서도 병렬화돼서 GPU하고 빨리빨리 평행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만든 특별한 반도체가 HBM입니다. 네, 요새 또 엄청 나오잖아요. 저희가 이제 2010년 하이닉스가 초반 열심히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빛을 보는데, 그래서 HBM하고 GPU가 결합돼야 이게 인공지능 성능이 최소화되는데 그 핵심은 병렬화다. 네. 그 병렬화를 필요로 하는 것은 수학의 행렬 때문이다 그러고요. 계속 이 병렬화를 확대하고 빠른 속도로 하는 게 앞으로의 반도체의 미래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제가 많이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게 힌트잖아요. 산업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학계에 계신 분들이 이 콜라보가 잘 돼야지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되는 거거든요. 예, 그걸 우리가 좋은 말로 산학협력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 교수들이 교수 간에도 사이가 별로 안 좋고 기업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 벽이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슈퍼컴퓨터, 반도체 이게 전체가 막 엮여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됩니다. 네. 그럼 교수님은 핵심적으로 이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도 어떤 분야를 많이 주창하시고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 아까 HBM이라는 게 있습니다. GPU 하고 있는데 여기 데이터를 빨리빨리 많이 주고받으려면 우리가 이제 출입구라고 그러는데 이제 배선이 1024개입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10만 개, 100만 개까지 가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실시간으로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동시에 생성 모델을 쓰려면 그렇게 이제 그런 구조로 갔을 때 과거의 그 반도체는 주로 평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진에 웨이퍼 보면 납작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막 근데 이제 무어의 법칙이 끝나면서 더 이상 발전 속도가 없고요. GPU와 메모리가 어떻게 그 결합되느냐, 그것도 배선의 개수를 10만 개, 100만 개까지 가면서, 그래서 HBM이 나오면서 이제 그 구조가 주상복합 건물 형태로 됐고 네. 앞으로는 GPU 위에 메모리 HBM이 올라가서 한 100층짜리 건물이 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건물 지을 때 지진이 나도 안 흔들리게 하고 전기가 들쓰게 하고 이러는데 기업 보고 계속 메모리 기업 보고 이제 주상복합 건물 짓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학회에서나 미팅에서 이제 GPU 기업들, CPU 기업들,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 또 아까와 같이 AI 그 반도체 기업들한테 계속 정신적으로 제 생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할 걸 아셨나 봐요. 선견지명이 좀 있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는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패권을 잡기 위한 국가 간의 전쟁으로 번지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국가 경쟁력이 이 반도체에 의해서 굉장히 좌우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그 2010년경부터 이제 SK 하이닉스, 엔비디아하고 직간접적으로 공동 연구하면서 이 HBM을 제안하게 되고 책도 쓰고 논문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쓴 연구실이 됐는데 2010년 중반에 이걸 어디서 엔비디아가 이걸 AMD가 이걸 쓰려고 하나 혼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보통 이제 샤워할 때나 뭐 잠에서 벌떡 일어나 꿈속에서 그런 영감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혼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알파고도 등장하기 전이라 진짜 전문가가 별로 없었어요. 인공지능 개념은 있었어요? 아니요. 지금 생각해보면 엉뚱한 게 그때 나온 책들이나 논문들은 다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헤맸죠. 근데 조금 탄력을 받은 게 이제 알파고가 등장하면서 이거 이런 것 같다 하고 제대로 공부해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생성 인공지능은 한 5년도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믿고 가는 거였어요. 제가 원래 이제 박사학위는 물리학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돈 되는 거는 반도체인 것 같다. 그래서 94년에 이제 삼성전자 입사를 했고 2010년에 인공지능으로 돌아서 지금은 대학원의 대부분의 연구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하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 생성 인공지능이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 게 네. 생성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국가가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지배하게 된다. 이렇게 기업이라든가 개인의 능력. 그러니까는 세계 패권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좌우된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이고 미래에는 멀티모달 인공지능이다.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실시간으로 수백만 명을 서비스할 수 있는 기업이나 국가가 세계 패권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을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소프트웨어는 또 누구나 투입하면 할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의 성능을 결정하는 게 GPU와 메모리더라 이렇게 네. 되겠습니다. 근데 그 메모리가 한국에 있고 GPU 파운더리는 대만에 있고 GPU 설계는 미국에서 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AI 반도체 기업들이 그 GPU 설계 능력까지 우리가 갖고 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패권 입장에서 전 세계 조그만 나라지만 도전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 지구로 보면 대륙 세력이 있고 태평양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쭉 그려왔어요. 임진왜란 때부터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최근에는 에치슨 라인이라고 그러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어떤 뭐 이유 때문에 그 에치슨 라인이 생겼겠죠. 태평양을 누가 지키느냐. 최근에는 반도체를 누가 지키느냐로 에치슨 라인이 결정이 될 것이다. 핵심은 그렇게 그거 생각합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미 반도체 패권 전쟁은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걸 어떻게 발전시키고 그러면 지켜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지 않은 우리만의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유의 기술. 그래야 우리가 조선 말기에 열강에 우리나라 그 청일전쟁, 러인전쟁 같은 게 안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가 외교력과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가 요즘 방산 산업으로 수출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인공지능 반도체와 인공지능 반도체 메모리하고 GPU를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하고 특히 HBM과 같은 메모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할 수 있는데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항상 기술 개발을 해서 우리가 앞서가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앞서서도 이제 막대하고 거대한 비용이 들다 보니 어떻게 네. 보면 이 인공지능이 부익부 빈익빈처럼 여러 국가들을 나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겠습니다. 든단 말이죠. 이게 인공지능을 보유하는 국가가 한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일 수도 있고 여러 국가일 수도 있는데 우리도 꼭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구글이 있지만 네이버 검색이 우리가 또 존재하잖아요. 네. 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워포인트도 있지만 우리한테 또 아리아 한글이 있는 것처럼 제 생각에 우리의 문화, 우리의 한글에 특화된 우리만의 인공지능을 꼭 확보를 해서 그래서 저는 미래 국가의 여러 요소가 있을 텐데 국토, 국민, 한글이 있을 텐데 우리만의 꼭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가져야 될 것이다. 그게
우리 국가의 생존, 우리의 경제, 우리의 일자리 다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인공지능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정말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저도 들으면서 참 체감이 되는데요. 인공지능 관련된 공부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이 방송 통해서 좀 하나하나 배워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기술이 국력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인재를 누가 확보할 것인가가 굉장한 관건인데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국가적인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세요? 네, 제가 이제 그 반도체 산업을 우리가 계속 지키는 데 있어서 네. 자본적인 요소가 있고 이제 기술 인재가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인재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반도체 산업이 이만큼 온 것 중에 하나가 1980년도에 우리 대학 갈 때는 서울의대보다 전자과 랭킹이 더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여기 많이 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이제 의대라든가 딴 분야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칼스 다니다가도 막 의대로 전향하고 예. 그러더라고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게 잘 되지 않으면 20, 30년 후에 우리한테 큰 위기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하고 같이 카이스트 반도체 계약학과도 유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수학도 잘해야 되고 물리도 잘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잘해야 되고 웬만큼 배우고 나니까 또 경쟁자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계속 반도체 분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좋은 장학금을 계속 준다든가 또 기업에 가더라도 이분들이 뭐 조기에 퇴직하는 게 아니라 60세, 70세가 돼도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으면 재계약을 한다든가 네. 정년 없는 엔지니어 제도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에는 디스팅기시드 엔지니어 제도라고 그래서 뭐 임원이나 관리직으로 가지 않고 평생 엔지니어로 있을 수 있는 또 직책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또 요청하고 싶은 거는 네. 나이 제한을 이제 없애자. 반도체나 AI 같은 분야는 아예 정년을 없애자. 그러면 삶의 질이 공학자가 의사보다 훨씬 좋거든요. 우리 재미있는 일하고 의미 있는 일하고 네. 국제적으로 일하고 창조적이고 뭐 엄청 재밌습니다. 좋고. 그런데 아마 그런 좀 직업적인 안정성,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실 반도체 분야가 모든 산업이나 시대 변화에 있어서의 최전선에 앞단에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직종일 수 있는데 네. 그런 제도적이라거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예. 좀 있고요. 반도체라는 게 이제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사실 평생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오늘 막 네. 들더라고요. 네. 교수님께서 느끼시는 이 반도체의 매력 네. 어떤 거라고 보세요? 반도체의 매력은 일단 돈이 된다. 이렇게 연구비 걱정 없다. 이렇게 되고. 지원이 많이 되는군요. 네, 그다음에 삼성만 있는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애플도 있고 우리 졸업생들은 거기 전 세계에 갑니다. 연봉 제일 많이 주는 데 가고요. 그런 점이 좋고 네. 또 이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저희와 공동 연구하는 기업들이 계속 발전을 해왔어요. 그런 그 랭킹이 제가 4년에 삼성에 있을 때는 전 세계 7위인가 이런데 이제 1, 2위를 다투지 않습니까? 그런 성취감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해보면 잘 만들게 설계하고 잘 만든 반도체는 성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이 별로 없어요. 네, 결과가 안 나오면 내가 잘 못했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네. 또 하여튼 졸업생들이 잘 되고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그게 한 측면인데요. 네. 또 이제 AI하고 또 결합이 되지 않습니까? 네.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걸 같이 하는 거에 대한 그런 하여튼 흥분 그런 게 아마 다른 직업에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현재 뭐 많은 제자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많은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가장 크게 보람을 느꼈던 순간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HBM을 그 2010년대부터 거기 이제 구조물 데이터 엘리베이터가 이제 TSV라는 건데 별로 관심을 아무도 안 기울일 때 저는 무어의 법칙은 끝났고 TSV, HBM 시대가 될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학생들, 박사 학생들 100명 중에 한 50명이 HBM으로
논문을 썼어요. 딱 맞아 떨어지셨네요. 그런데 일반적인 아카데믹에서는 그런 논문을 거의 안 썼어요. 그리고 기업들도 몇 개의 기업만 관심을 가졌었어요. 근데 요즘은 기자님도 아시고 그럼요.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많은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도 아시죠.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 가지 예측을 했는데 그런 게 이제 미래에 잘 맞아 떨어질 때 아주 기분이 희열, 좋고요. 쾌감 뭐 그런 게 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국가에 저는 임하지 이제 않나. 어느 분야가 사람들이 알아채기 시작하면 레드 오션이 되잖아요. 그 길을 탁 털고 떠납니다. 아, 그 새로운 또 블루 오션이 어딜까 이렇게 진정한 하는데 학자시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떠나서 어디로 갈까? 왜 생성 인공지능도 너무 지금 중요해졌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보람을 느끼는 거는 졸업생이 찾아올 때 그러니까 저하고 한 기간이 재미없고 저가 싫었으면 다시 안 올 텐데 해외에 있다가도 방학 때 가족들하고 꼭 찾아와요. 그런데 제가 그 학생들한테나 지금 이제 있는 학생들한테 내가 90살 할아버지가 돼도 만나줄 거니 이렇게 약속을 받으면 대부분 다 예스를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돈이 없으니까 설렁탕이나 먹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90살 돼도 졸업생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고 한 70세까지 골프 같이 칠 수 있고 뭐 그게 제 꿈입니다. 이어서 제가 이제 향후에 어떤 활동하실지 좀 여쭤볼까 했는데 네. 레드 오션을 떠나서 어떤 블루 오션을 찾고 계세요? 지금 몇 가지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AI 슈퍼컴퓨터입니다. 컴퓨터 한 대가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동시에 서비스를 하려면 GPU 한 대 갖고 안 되고 뭐 128대, 10,000대, 10만 대 정도가 아주 일심동체처럼 동작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드웨어 설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전문가가 한번 돼볼까. 지금 주로 제가 인터넷 조사해 보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팀의 CTO 같은 분들이 그런 전문가들이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꿈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하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동시에 꿰뚫면서 동시에 설계를 해보자. 그걸 이제 우리가 반도체 건축가라고 얘기합니다. 세미컨덕터 아키텍트라고 하는데 그 두 개 분야 중에서 내년쯤 하나 골라서 10년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또 그 맨 앞단에 서셔서 선구주자 역할을 잘 해내시지 않을까. 근데 걱정은 실력도 없고 뭐 약간 시니어 교수가 계속 너무 열심히 해서 젊은 교수님들한테 부담을 줄까 봐 그런데 아닙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같이 윈윈해야죠. 시너지를 내실 수 있기를 저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교수님도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많네요. 아쉬운 마음이 큰데 이 국가 간 패권 전쟁으로까지 이어진 이런 글로벌 반도체 경쟁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제조 분야의 경쟁력을 잃지 않고 나아가서 독자적인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고 보강해서 반도체 패권 구도에서 선두주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중심에 교수님이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의 센토크. 네, 김혜영의 센토크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